내 이름은 윤서진, 31살이다. 오빠의 약혼식 파티에서 아버지는 80명의 하객들 앞에서 내 BMW 차키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발표했다. 이것은 진짜 신부를 위한 우리 가족의 선물이다. 아버지의 예비 며느리는 내 얼굴을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다. 산부인과 검진 갈 때는 카카오 택시나 불러서 타고 가. 뚱땡아. 배불뚝이 임산부가 사진 망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차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강하게 밀쳤다. 나는 테이블에 부딪혔고 임신 33주 차인 내 배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그들은 임산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그저 집안일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폭행한 여자가 국내 최대 보험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을 이끌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름이 이미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제 가족에게 당한 배신과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준 제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험조사관이라고 하면 엑셀 파일을 떠올린다. 어느 쪽 무릎을 다쳤는지 묻기 위해 병원에 전화를 거는 사람을 상상한다. 엑셀 파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파일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틀렸다. 나는 1994년 여름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벤츠 S클래스 2대를 굴리며 한때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중요했던 인물들과 나란히 서서 찍은 액자 사진들로 벽을 가득 채운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였다. 어머니는 그 시절 평창동의 특권층 여성들이 가정을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누가 어느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며 집안을 통제했다. 내 오빠 윤도진은 나보다 2년 늦게 태어났다. 오빠가 걸음마를 시작한 날부터 우리 집의 규칙은 단순했다. 도진이는 따뜻한 아이였고 나는 성적을 내는 아이였다. 나는 22살에 언론정보학과를 그만두었다. 내 마음을 바꾼 사건은 내가 길 건너편에서 자라며 지켜보았던 한 가족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전부 앗아간 보험 사기극이었다. 내 가장 친한 소꿉친구의 어머니는 53살에 집을 잃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1년치 위장 교통사고들 때문에 한 정형외과 원장과 가짜 환자가 그녀의 보험금을 전부 빼먹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주 뒤 나는 훗날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될 회사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절대로 눈을 깜박이지 않는 사람도 채용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채용했다. 9년 후 나는 국내 최대 보험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 팀에는 11명의 전임 조사관과 3명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출신 계약직 고문들이 있었고 분기마다 내용이 바뀌는 대형 화이트보드가 벽을 채우고 있었다. 내 상사인 한지수 본부장님은 2023년 초에 나를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녀는 언젠가 나에게 절대 흔들림 없이 응시하는 내 눈빛 때문에 나를 승진시켰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보험 사기가 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 사기는 사람들이 갖지도 않은 부상을 입은 척 연기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다. 그 연기하는 가족이 남이 아닌 내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 평생, 내 직업은 나에게 단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 나는 그 기술을 내 집안에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2019년 부산에서 열린 디지털 포렌식 보안 컨퍼런스에서 강지훈을 만났다. 그는 디지털 증거의 보관 사슬에 관한 패널로 참석 중이었다. 그는 이목을 끌지 않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세상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청중에게 말했다. 나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 그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그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2022년 6월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증인은 지훈의 보안팀 직원 2명이었다. 그 후 우리는 설해마을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파스타를 먹고 호텔로 걸어갔다. 그달에 아버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2가지 큰 행사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이후로 부모님께 결혼식에 대해 2번 다시 묻지 않았다. 지우는 강 시큐리티 앤 포렌식을 운영한다. 우리는 강남과 한남동 일대의 고액 자산가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지 보안, VIP 경호, 증거 보존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여전히 신경 쓴다고 착각하는 그 최고급 컨트리 클럽의 장기 보안 및 유지보수 계약도 맡고 있다. 지우는 2019년부터 그 클럽의 모든 CCTV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24년 3월 내가 인천을 무대로 한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직후 저녁 7시에 한 남자가 대한화재 해상보험 주차장에서 나를 미행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구두 발소리 속도에 맞춰 내 뒤를 걸었을 뿐이다. 나는 굽이 없는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속도를 맞췄다. 지우는 그날 밤 내 BMW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렌즈 4개, 전방, 후방, 실내, 그리고 조수석 문 위. 그는 6초마다 클라우드에 백업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했다. 2025년 2월 내가 특별조사팀 보너스와 9년 동안 조용히 모아둔 저축으로 새 X7을 샀을 때 그는 그 보안 패키지를 새 차로 옮겼고 마스터키와 스페어 스마트키 측면에 내 이니셜 YSJ를 새겨 넣었다. 그는 내게 키를 돌려주며 나를 쳐다보았다. 카메라 4개, 클라우드 백업은 6초마다 실행돼. 내가 모르게 이 차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우는 그 카메라들을 2년 전에 설치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그저 도구로만 취급받아 본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부분은 내 아버지가 더 이상 내가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대목이다. 평창동 부모님 댁 거실에는 사진 한 장이 있다. 아버지가 2018년 언젠가 서울시장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다. 그는 자신이 가져본 그 어떤 정장보다 몸에 잘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다. 그는 웃고 있다. 그 사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남자가 짓는 그런 웃음이다.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있다. 하지만 그 사진 뒤에 있던 회원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버지를 영구 제명했다. 징계 결정문은 최소 4년 전부터 이어진 청구서 조작 패턴을 명시했다. 그는 업무가 끝나기도 전에 사망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청구했다. 참석하지도 않은 변호사 의무 연수 학점 번호를 제출했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없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합의금 배분액을 빼돌렸다. 결정문은 무려 22페이지에 달했다. 어머니는 그해 추석에 친척들에게 아버지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느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 달 뒤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 이사회는 부모님께 회원 자격이 심사 대기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알리는 정중한 편지를 보냈다. 심사는 결코 복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2년 여름 무렵 아버지는 3달째 클럽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자격 정지는 조용히 자격 박탈로 전환되었다. 어머니는 파우더룸 하나에 들어갈 만큼 아주 좁은 인맥에게만 이 소식을 공유하며 비밀을 지켰다.
아버지는 자격증과 클럽을 잃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시하는 버릇은 잃지 않았다. 한국에서 변호사 제명 징계가 갖는 특징은 그것이 결코 비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협은 징계 내역을 공개한다. 매일경제신문이 그 결정문을 인쇄한다. 지역 법조계 사람들은 약 일주일 동안 커피를 마시며 그 결정문을 읽고 그 후 그 문서는 국내의 모든 변호사가 영원히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보관된다. 어머니는 2022년 상반기 내내 누구에게나 그 기사화가 그저 절차적인 형식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다녔다.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최종 선고였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20년 동안 다니던 고급 마트 발길을 끊었다. 델리 코너를 관리하던 여직원이 그 징계 기사를 읽고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명 이후 부모님께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다. 평창동 가족이 수치심에 빠진 가족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나는 차가운 사람, 경력에만 미친 사람, 제대로 된 결혼식 대신 구청 혼인신고를 택한 딸, 부모님이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를 초대조차 하지 않은 불효녀가 되었다. 그 문장은 3번의 각기 다른 명절에 3명의 각기 다른 사촌들을 통해 똑같은 어조로 4개 반복해서 전달되었다. 첫 번째에는 내가 사실을 바로잡았다. 두 번째에는 그냥 넘어갔다. 세 번째에는 내가 그 정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2024년 추석에 갈비찜을 뒤적이며 내게 대놓고 그 말을 했다. 도진이는 따뜻한 아이잖니, 서진아. 너는 항상 일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누군가 방문을 닫아버리는 듯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도진 오빠는 2024년 11월 강남의 한 부동산 네트워킹 행사에서 최유라를 만났다. 유라는 그때 25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심하게 보정한 프로필을 쓰는 프리랜서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2025년 추석이 되자 그녀는 어머니의 오른편에 앉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할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그녀에게 내 증조할머니의 옥비녀를 꽂게 해주었다. 나는 15년 동안 그 비녀가 나를 위해 보관되고 있다고 들어왔다. 유라는 내가 진작 눈치챘어야 할 특별한 방식으로 부모님의 집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 손님용 수건이 어느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추석에 어머니의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망설임 없이 왼쪽 3번째 찬장의 3번째 선반에서 명절용 유기 그릇을 꺼냈다. 집에 환영받은 손님은 마치 평면도를 외운 것처럼 그 집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목표물을 연구해 온 사람만이 그렇게 움직인다. 나는 그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직업 때문에 내가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피해망상이 아니었다. 디저트 시간에 유라가 일어나 아버지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버님, 전 항상 아버님 같은 아빠를 갖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2026년 3월 도진 오빠가 유라에게 청혼했을 때 부모님은 3년 동안 자신들의 이야기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작업을 완성한 상태였다. 그들에게는 진짜 신부가 필요했다. 그들은 마침내 한 명이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 유라가 부모님이 선택한 전리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라야말로 부모님을 선택한 사냥꾼이었다. 2025년 11월 둘째 주, 내 팀의 박소연 주임이 청구 서류 4개를 손에 들고 내 사무실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우리 팀원들에게 가르쳤던 그 특유의 미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우연히 패턴으로 바뀌기 직전의 표정. 그녀는 서류를 내 책상 위에 놓았다. 4건의 청구, 4건의 연부조직 손상, 4건의 목 통증, 그리고 4건의 요추 염좌. 9월에서 11월 초 사이 강남 일대에서 보고된 4건의 교통사고, 4명의 서로 다른 보험 가입자, 4곳의 서로 다른 주소지, 하나의 한방병원, 하나의 영상의학과, 그리고 쉼표 하나조차 공유해서는 안 될 파일들 전체에 걸쳐줄 단위로 일치하는 하나의 청구 패턴. 청구서들은 1990년대의 게으른 사기 조직들이나 쓰던 방식이었다. 동일한 의료수가 코드와 동일한 순서, 경추 엑스레이, 요추 엑스레이, 전신 추나요법, 보조기 착용, 시계를 맞춰도 될 만큼 정확한 간격의 후속 진료. 진료 기록은 마치 한 사람이 같은 템플릿을 보고 쓴 것처럼 읽혔다. 각 양식 하단의 서명란에는 같은 필체로 쓰인 동일한 이름이 있었다. 소연 주임이 말했다. 팀장님, 이 원장이 전국 최고 명의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해당 의료 제공자에게 감시 플래그를 달라고 지시했다. 같은 병원에서 18개월치의 청구 내역을 전부 뽑아오라고 했다. 내 입안이 왜 바짝 말랐는지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 한방병원 원장의 이름은 정상훈이었다. 병원은 청담동에 있는 청담 웰리스 한방병원이었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소연 주임은 14건의 청구서를 화이트보드에 올렸다. 14건의 사고, 14개의 동일한 부상 패턴, 14개의 동일한 청구 구조, 하나의 의료 제공자, 반경 1.5km 이내의 2개의 청구 주소지. 나는 얼굴이 드러나기도 전에 사기 조직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별조사팀을 오래 이끌어왔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사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구조를 공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격자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11월에는 가담자 추적을 돌리지 않았다. 특별조사팀의 프로토콜은 병원이 먼저다. 의사, 병원, 영상센터, 청구 주체를 감사한다. 그 사건이 빈틈없이 완벽해질 때까지 구축한다. 그러고 나서 오직 그 후에만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돌려보기 시작한다. 거꾸로 작업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작업하면 방어하는 변호사들에게 당신이 원치 않는 증거 게시의 빌미를 주게 된다. 소연 주임은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팀에 인연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지시한 곳에서 시작했다. 그녀는 2024년 1월부터 청담 웰리스의 진료비 청구 기록을 뽑았다. 정상훈 원장의 보수교육 이수 내역,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식별 번호를 확인했다. 그의 공개된 일정, 그가 발표자로 나섰던 컨퍼런스, 그가 주최한 평생교육 수업, 현충일 연휴에 그의 아내가 발리에서 올린 페이스북 사진 등을 바탕으로 진료일 타임라인을 구축했다. 진료일 중에는 토요일 3번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 원장은 명백히 한국에 없었다. 우리는 환자들 중 누구를 확보하기도 전에 이미 조작된 진료 기록으로 그를 잡은 상태였다. 2026년 4월경 병원 감사는 80% 완료되었다. 우리는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 부상 청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영상 촬영 지시서를 확보했다. 주말 일정과 겹치는 진료 날짜의 패턴도 확인했다. 정상훈은 입증 가능할 정도로 해외에 있었다. 우리는 아직 운전자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목격자들도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 얼굴은 알지 못했다. 나는 2024년 내내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사기 조직이 원래 하는 짓이 그런 거니까. 그들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미행자를 보낸다.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건다. 어떤 아기가 내 아이인지 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정기 초음파 검사 후 병실로 꽃을 보낸다. 하지만 나는 한방병원 원장의 이름이 내 가족의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 걸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빠의 약혼식 전날인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나는 파일을 서랍에 잠가두었다. 나는 조사 주간이 끝날 때 늘 하던 대로 한지수 본부장님을 위해 앞면에 포스트잇을 남겼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원 감사는 월말까지 완료 예정. 목격자 명단은 6월에 추후 보고. 서진 올림. 나는 서랍 열쇠를 핸드백에 넣었다. 그리고 평창동으로 차를 몰았다. 병원을 잡았다. 병원장도 잡았다. 진료비 영수증도 확보했다. 단지 운전자, 목격자, 얼굴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초대장은 4월 셋째 주에 도착했다. 두꺼운 최고급 크라프트지, 금박 캘리그래피, 상단에 양각된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의 문장. 나는 그 봉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시간보다 더 오래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상단에 찍힌 그 문장은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서 지난 4년 동안 받았던 편지들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어머니 댁에 갔을 때 그 4년짜리 편지 중 하나가 여전히 뜯기지 않은 채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얇고 약간 누렇게 변색된 아버지를 수신인으로 한 편지였다. 발신인은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 회원 심사위원회였다. 내가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는 카탈로그 더미 아래로 그것을 숨겼다. 어머니는 가볍게 말했다. 어머, 그냥 서류란다. 신경 쓰지 마. 그로부터 3개월 후 부모님의 이름이 약혼식 초대장 맨 위에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클럽이 제명을 철회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인맥을 좀 썼단다. 서진아.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서울 로얄 클럽에 속하게 됐어. 네 사촌 지민이 남편이 회원심사위원회에 있잖니. 그 애가 통과시켜줬어. 문제 삼지 말아라. 어머니는 2012년 이후로 인맥을 쓸 수 없었다. 클럽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언가 변한 것이다. 이틀 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직접적으로 부탁하면 거절할 만한 것을 원할 때 늘 내는 가벼운 목소리였다. 네이비색 드레스 입어라. 얘야, 유라가 연분홍을 골랐어. 오늘 밤엔 경쟁하고 싶지 않구나.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고 옷장에 걸려있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헐렁하고 우아하게 늘어지는 드레스였다. 가족 사진에서 조용히 배경으로 사라져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 입는 그런 드레스였다. 오늘 밤 연분홍은 그 애의 것이란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게 옷을 맞춰 입으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작 알았어야 했다. 약혼식 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간을 돌려 2025년 9월 추석 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일부터 얘기해 보려 한다. 그날 저녁 계곡을 따라 강풍이 불었고 평창동에서 서초동 내 집으로 돌아가는 도로는 경찰에 의해 3시간 동안 통제되었다. 어머니는 자고 가라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임신 10주 차였고 피곤했기에 동의했다. 아침에 짐을 챙길 때 어머니는 손님방 문간에 서 있었다. 내가 핸드백 안에서 스페어 BMW 스마트키를 거의 1분 내내 찾는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부탁할 때 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진아, 비상시를 대비해서 스페어 키를 우리한테 남겨두고 가렴.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우리가 언제든 널 데리러 갈 수 있어야지. 나는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 나는 이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가 실시간으로 소리내어 핑계를 지어낼 때 어떤 표정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스페어 키가 필요 없었다. 아버지는 63이셨고 본인의 벤츠를 몰았다. 어머니도 자신의 차가 있었다. 내 곁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 10분 거리에 지훈이 있었다. 만약 진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임산부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임산부를 데리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핑계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내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다. 구청 혼인신고도 건너뛰었고 베이비 샤워 초대 명단 논의도 건너뛰었고 내가 알려준 첫 번째 초음파 사진도 무시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침내 내가 스페어키 하나쯤은 부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결정한 듯 말하고 있었다. 나는 스페어키를 건넸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것을 현관 콘솔 서랍에 넣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YSJ가 새겨진 그 스마트 키를 나는 사랑해서 우러나와 스페어 키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목적을 위해 그것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저녁, 지우는 평창동 집에서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까지 나를 태워다 주었다. 24분이 걸렸다. 그는 내가 전화할 때까지 12분 거리에 있는 보안회사 사무실에 있겠다고 했다. 그는 현관에서 내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건배사 전에 전화해.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그 건배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발레 파킹 직원은 티켓을 건네고 문을 열어주었다. 경영진으로부터 윤 씨 일가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이름이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 특유의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태도였다. 로비 안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관객들을 의식하며 안을 때 짓는 그 특유의 과장된 태도로 나를 너무 꽉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나를 안지 않았다.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시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서진아. 아버지는 2022년 이후로 내게 집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단어를 2번이나 선택해 말했다. 연회장은 5월의 최고급 클럽 연회장이 을에 그렇듯 서늘하고 의도적이며 사진 촬영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하객 80명, 백합꽃. 내가 어릴 적부터 이 클럽에서 잔을 닦아온 직원이 반짝이게 닦아놓은 샴페인 잔들. 오빠는 본인 것이라기엔 너무 잘 맞는 진회색 정장을 입고 바 근처에 서 있었다. 유라는 구석에 모인 친척들 무리 앞에서 연분홍 드레스를 입고 마치 마술사가 동전을 보여주듯 약혼 반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 내 증조 할머니의 은비녀를 꽂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치 유라와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것처럼 나를 소개하러 데려갔다. 유라는 내 양쪽 뺨 옆 허공에 입을 맞추고 시선을 내 배 쪽으로 힐끗 내렸다. 어머, 형님. 그녀가 말했다. 항상 너무 딱딱하게 입으시네요. 그녀가 그 말을 하면서 어깨의 비녀의 손을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방금 칭찬받은 목걸이를 만지며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여자의 몸짓. 아주 작은 몸짓이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유라는 그 비녀가 무엇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했다. 내 어머니가 그 역사를 자신에게 말해주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했다. 그 역사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했다. 그녀는 내 증조할머니의 비녀를 마치 자기가 쟁취한 전리품처럼 꽂고 있었다. 도진 오빠는 3명의 나이든 사촌들과 바 근처에서 주도권을 잡고 떠들고 있었다. 벌써 3잔째 샴페인을 비운 그는 제주도에 사들인 방 6개짜리 타운하우스 갭 투자건을 설명하며 예상 수익이 5억 원이라고 떠벌렸다. 그는 말에 마침표를 찍듯 나를 가리켰다. 요즘 제주도가 핫하잖아. 안 그래 동생?
너도 알잖아. 나는 어머니가 오빠의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계속 묻던 작년에 이미 오빠의 세금 신고서를 뽑아봤다. 제주도는 그에게 핫하지 않았다. 그에게 핫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테라스 쪽으로 자리를 피했다. 사촌 지민이가 초콜릿 분수를 지나쳐가는 내 팔꿈치를 잡았다. 지민이는 27살이고 평생 밥벌이로 거짓말을 해본 적도 거짓말을 요구받은 적도 없는 부류의 여자다. 그녀는 내 팔을 쥐며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밝고 무방비한 순진함으로 말했다. 언니, 부모님이 BMW 사는 거 보태주셨어? 큰아버지가 가족들이 돈을 모아줬다고 말씀하시던데 내가 쥐고 있던 유리잔 바닥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지민아, 나 그 차 2월에 내 현금으로 샀어. 가족들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아, 미안. 그래도 예쁜 차네. 그녀는 샴페인을 들고 멀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내게 무슨 정보를 넘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사촌들, 이웃들, 그리고 컨트리클럽 회원들에게 가족이 내 차값을 내주었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2월에 내 돈으로 그 차를 샀다. 저녁 7시 48분. 나는 주방 뒤쪽 복도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거의 지나칠 때쯤에야 그들을 발견했다. 아버지, 유라 그리고 맥주병 목을 쥐고 있는 백발의 제3의 남자. 그들은 직원 출입구 옆 후미진 곳에 서 있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3의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말을 멈췄다. 그는 카메라를 피하는데 익숙한 남자들이 고개를 돌리는 그 능숙한 방식으로 고개를 돌렸다. 복도는 어두웠다. 후미진 곳의 조명은 코스 요리가 나가는 동안 직원들이 낮춰두는 부드러운 호박색 벽등뿐이었다. 세 사람 뒤에 있는 주방문은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몇 초에 한 번씩 밖으로 스윙하며 열렸다. 그 각도에서는 백발 남자의 얼굴을 0.5초 이상 보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버지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세 단어를 말하는 것이 들렸고 곧 멈췄다. 정 원장이 컨펌했어. 월요일 전엔 완벽해. 나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클러치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복도에 있는 세 사람을 프레임 안에 담고 촬영 버튼을 눌렀다. 멈칫하지 않았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나는 파티에서 화장실로 걸어가는 여자가 마땅히 할 법한 행동처럼 그 사진을 가족 앨범 태그로 저장했다. 휴대전화를 자연스럽게 들었다.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다. 초점이 맞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걸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복도에 있는 세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 나는 내가 방금 무엇을 포착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밤 9시 DJ가 음악 소리를 줄였다. 아버지가 버터 나이프의 옆면으로 샴페인 잔을 두드렸다. 80명의 고개가 그를 향했다. 어머니는 그의 오른쪽 어깨 뒤에 섰다. 유라는 홀의 상석 근처에 도진 오빠 옆에 섰다. 나는 연회장 맨 뒤에서 한 손을 배에 얹은 채 서 있었다. 아기가 한 번 발로 찼다. 아기의 상태는 괜찮았다. 모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밤 윤 씨 일가가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연설을 연습했다. 침묵의 타이밍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모금 행사, 변호사 협회 행사, 그리고 3번의 살인사건 최종 변론에서 연설을 해본 사람이었다. 그는 강조를 위해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알았다. 언제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지 알았다. 청중이 몸을 앞으로 기울일 때까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알았다. 그는 분명 이 건배사도 똑같은 장인의 주의력을 기울여 작성했을 것이다. 그는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스마트키 하나를 꺼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나보다 방 안의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BMW 엠블럼을 보았다. 반짝이는 크롬을 보았다. 부유한 아버지가 부유한 선물을 제시할 때의 예의 바른 긴장감을 보았다.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스마트키 측면에 작게 새겨진 글자들을 보았다. YSJ. 2월에 지훈이 새겨준 각인. 아버지 손에 들린 그 키가 내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각인. 이것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신부를 위한 선물. 그의 손에 있는 키는 내 것이었다. 그는 저녁 내내 그것을 조끼에 품고 다녔다. 유라가 웃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의 대사가 무엇일지 이미 들은 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오빠 곁에서 내 걸음을 걸어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녀는 키를 받았다. 키를 손에 쥔 채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고개를 까딱했다. 윙크를 하고는 80명의 증인 앞에서 연회장 맨 뒷자리까지 똑똑히 들릴 목소리로 말했다. 산부인과 검진 갈 때는 카카오 택시나 불러서 타고 가, 뚱땡아. 배불뚝이 임산부가 사진 망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방 안의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 중 일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작고 불편한 웃음이었다. 일부는 진짜였다. 어머니의 웃음은 진짜였다. 오빠는 유라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방 뒤쪽에 있던 내 사촌 하나가 너무 크게 웃었다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방금 깨달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자리의 여자를 쳐다보았다. 나는 9년 동안 용의자들을 상대로 특정한 목소리를 사용해왔다. 낮고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 2번 묻지 않겠다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기를 원할 때 쓰는 목소리. 나는 2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빠, 그거 내 차 키예요. 돌려주세요. 아버지는 마치 연기를 흩어버리듯 내게 손을 휘저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서진아. 가서 앉아. 나는 차 키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버지가 나를 밀쳤다. 그는 손바닥으로 내 어깨 앞쪽을 밀었고 거기에 체중을 실었다. 내 등 뒤에 있던 저녁 식사 테이블에 단단하고 윤이 나는 모서리가 내 허리 아랫부분을 강타했다. 물잔이 기울어지고 빵 접시가 미끄러졌다. 아랫등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이 배 앞쪽을 가로지르며 낮고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아버지는 방 안의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법정에서 증언을 일축하는 변호사처럼 손을 들어 올렸다. 애가 발이 걸려 넘어졌군요. 아버지가 말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혼자 넘어진 겁니다. 그는 80명의 증인 앞에서 임신 8개월 된 여자를 밀쳐놓고는 내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려 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배 아래쪽에 손을 얹었다. 아기가 움직였다. 나는 호흡을 세었다. 울지 않았다. 그 통증은 진짜 통증이었다. 엉덩이를 살짝 부딪혔을 때의 부드러운 메아리 같은 통증이 아니었다. 복부 앞쪽을 가로지르는 낮고 날카로운 당김이 옆구리를 돌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힌 허리 아래쪽에 자리 잡았다. 나는 조산 징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임신 33주 차에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은 후 발생하는 날카롭고 갑작스럽고 국소적인 통증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임상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몸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그 통증이 아직 진통은 아니지만 합병증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약 30분 이내에 태아 감시 장치를 달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호흡을 세웠다. 지난 9년 동안 다른 종류의 위기 속에서 훈련받아온 내 뇌의 어딘가가 앞으로의 90초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만이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않게 막아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 건너편에 있던 이모 할머니가 벌써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도착했다. 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너무 세게 얹고 내 귀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얘야, 어머니가 말했다. 이 일을 원래보다 더 크게 만들지 마라.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나는 배에 얹지 않은 다른 쪽 손으로 클러치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훈의 이름을 눌렀다. 그는 첫 번째 신호가 울리자마자 받았다. 나는 세 단어를 말했다. 로얄 클럽, 밀처짐, 출혈. 그는 한 단어로 대답했다. 출발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일어났다.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내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쯤 그의 대형 SUV가 차도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지우는 9시 16분 뒤에 검은색 강 시큐리티 요원복을 입은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내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 어머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내 쪽으로 허리를 숙여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걸을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섰다. 그가 내 팔꿈치를 잡았다. 우리가 문을 향해 반쯤 갔을 때 취한 남자들이 방 안의 분위기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깨달았을 때 쓰는 그 특유의 억지로 가벼운 목소리로 오빠가 내 뒤통수에 대고 외쳤다. 긴장 좀 풀어, 동생아. 그냥 차 한 대 가지고 왜 그래? 내 남편은 내 오빠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9시 52분에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들은 내 손목에 윤서진 강지훈 보호자라고 적힌 하얀 플라스틱 팔찌를 채웠다. 내 배에 태아 감시 장치를 부착했다. 종이띠가 1분 내내 출력되었다. 아기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152회로 안정적이었다. 수축은 없었다. 요추 아랫부분을 가로질러 이미 멍이 들고 있었다. 분류를 맡은 의사는 한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다. 그는 50대였고 침착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는 내 차트를 읽었다. 내 등의 멍을 검토했다. 자궁 경부 열림을 확인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눈앞에 차트를 두고 있을 때 쓰는 그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어조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고 그는 질문에 필요한 시간보다 아주 약간 더 오래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것을 차트에 적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앞으로 12시간 동안 태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는 무사하다고 했다. 병상 초음파에서 태반도 온전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걱정되어서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시장치로 배제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밤새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관찰용으로 입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 응급실에 오게 된 이유라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명찰에 단순히 박소영이라고 적힌 산부인과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아기는 튼튼해요. 심박수 152. 병원에 참 잘 오셨어요. 나는 종이띠를 손에 쥐었다. 연회장에서는 울지 않았다. 차 안에서도 울지 않았다. 응급분류실에서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종이띠 위로 눈물을 흘렸다. 모니터가 1분 동안 더 출력되는 동안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마침내 울었다. 두 번째 간호사가 차트에 남기기 위해 내 등 뒤의 멍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런 일을 수백 번 겪어본 여성의 차분하고 직업적인 친절함을 담아 나를 바라보았다. 누가 이런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제 아버지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차트에 그것을 적었다. 그리고 내 머리 옆 베개 위에
작은 노란색 명함을 내려놓았다.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센터.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가만히 내려놓았을 뿐이다. 나는 내 경력 동안 그런 진술을 수백 번도 넘게 받아봤다. 하지만 내가 그런 진술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새벽 1시 15분,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아, 장모다. 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게. 서진이가 임신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래. 자기 드레스 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진 거라고. 온 가족이 다 봤어. 내일 다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얘기하자꾸나. 지훈은 아무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2020년부터 함께 일해온 부대표 도식에게 몸을 돌렸다. 내일 아침 정각 7시, 지훈이 말했다. 그 건물에 있는 로비, 연회장, 복도, 주차장 카메라 전부 다 뽑아와. 우리 보안 서비스 계약에 사건 발생 조항에 근거해서 BMW 대시캠, 클라우드 영상 보전 명령도 내리고 증거 보관 사슬 원칙에 따라 보관하다가 영장이 나오면 경찰청으로 바로 넘긴다. 도식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다. 지훈은 내 옆 병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은 채 태아 모니터가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 느리고 안정적인 선을 그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네가 알아뒀으면 하는 게 있어. 난 지금 당장 평창동으로 달려가서 네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야. 그건 한 15분 동안만 기분이 좋겠지만 내가 앞으로 하려는 모든 계획을 망쳐버릴 테니까. 난 이 증거 영상들을 이런 짓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내 말 동의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기가 첫 번째야. 우리가 앞으로 9주 동안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해. 사건은 알아서 처리될 거야. 우리가 일어서는 안 되는 건 아기 하나뿐이니까. 지훈이 나를 보았다. 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방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나 역시 아직은 몰랐지만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는 알게 될 터였다. 일요일 아침 8시 30분. 우리는 강 시큐리티의 종합상황실 SOC에 들어섰다. 병원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수축을 관찰하며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즉시 돌아오라는 지시와 함께 아침 6시에 나를 퇴원시켰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지훈을 따라 그의 강남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내 커리어 동안 수백 개의 상황실을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2층 상황실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 나는 조사관이 아니었다. 나는 사건 파일의 피해자였다. 모니터 4개, 기술자 3명. 지훈은 팔을 짱짱하게 낀 채 방 뒤쪽에 서 있었다. 건배사부터 시작해. 지훈이 수석 기술자인 서 팀장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뒤로 감아봐. 그녀는 뒤로 감았다. 첫 번째 영상은 남동쪽 모서리에서 찍은 연회장 전체 샷이었다. 와이드 앵글. 타임코드 오후 9시 2분. 아버지가 키를 들어 올렸다. 유라가 웃었다. 유라가 키를 가져갔다. 유라가 몸을 돌렸다. 오디오는 그녀의 대사를 깨끗하게 잡아냈다. 산부인과 검진 갈 때는 카카오 택시나 불러서 타고 가, 뚱땡아. 방이 웃었다. 내가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내가 손을 뻗었다. 아버지가 밀쳤다. 서 팀장이 영상을 멈췄다. 주민했다.
동쪽 천장 카메라에서 찍은 두 번째 각도는 내 어깨 앞쪽을 향해 평평하게 펴진 아버지의 손, 앞으로 쏠린 체중, 단단하게 고정된 그의 팔꿈치를 포착했다. 그 접촉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었다. 정지. 지훈이 말했다. 거기 명치 쪽에 닿은 손. 이 나라 형법상 명백한 폭행 및 상해죄야. 서 팀장이 아버지의 다른 손에 들린 스마트키를 확대했다. 크롬 장식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각인은 선명했다. YSJ.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 팀장은 하객들이 도착하기 3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으로 카메라를 돌렸다. 앵글은 동쪽 발레 파킹 구역에서 본 주차장이었다. 아버지가 로비에서 혼자 걸어 나왔다.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내 BMW 앞에 멈춰 섰다. 조끼 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꺼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불이 깜빡였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무려 52초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려 차를 잠그고 다시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내 BMW의 실내 블랙박스 카메라가 대낮의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포착했다. 그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다. 스페어 키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 보세요. 서 팀장이 말했다. 오후 5시 30분에 52초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내내 스페어 키를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내 아버지는 즉흥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 예행 연습을 한 것이었다. 서 팀장이 복도 카메라로 화면을 넘겼다. 오후 7시 48분. 아버지, 유라, 그리고 맥주병을 든 백발의 남자. 처음에는 오디오가 웅얼거렸다. 서 팀장이 음질 개선 필터를 돌렸다. 뒤쪽 주방에서 나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를 걸러냈다. 사람의 목소리를 앞으로 끌어올렸다. 오디오가 깨끗하게 돌아왔다. 복도에 선 아버지가 말했다. 정 원장이 컨펌했어. 월요일 전엔 완벽해. 내 주변의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달력에만 회의에서 정상훈 원장이라는 이름을 3번 언급했다. 소연 주임 앞에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서도 말했고 한지수 본부장님께도 2번이나 보고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단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서 팀장이 백발 남자의 안면 인식 스캔을 돌렸다. 11초 만에 일치 결과가 나왔다. 팀장님, 그녀가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저 사람 청담 웰리스 한방병원의 정상훈 원장입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지훈이 내 손에 물잔을 쥐어주었다. 나는 마시지 않았다. 나도 그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했다. 내 아버지는 정상훈을 알고 있었다. 내 오빠의 약혼녀도 정상훈을 알고 있었다. 이 가족 안에서 그를 잡으려고 안달했던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상황실 테이블에 내 노트북을 켰다. 대한화재해상보험 VPN에 접속했다. 6월까지 기다렸다가 돌리려고 미뤄두었던 가담자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당겨왔다. 감시 대상에 오른 14건의 청구 서류에 포함된 목격자 진술서를 모두 뽑았다. 목격자 이름들을 검색했다. 최유라라는 이름이 4건에 등장했다. 경찰청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켰다. 보험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를 운전면허증과 대조했다. 그 면허증의 주인은 최유라였다. 생년월일 1999년 11월 서울특별시. 사진 속 인물은 어젯밤 내 얼굴에 대고 비웃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유라는 지난 18개월 동안 4건의 위장 사고에서 공식 목격자였다. 유라는 우리 가족에게 굴러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나에게만 새로운 사람이었을 뿐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다. 면허증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6주 전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약혼 반지 사진 캡처본을 보았다. 내 오빠가 그녀를 고른 것이 아니었다. 그 반지가 오빠를 고른 것이었다. 나는 지훈의 프린터에서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동그라미 4개를 그렸다. 정상훈, 청담 웰니스 병원, 윤도진, 최유라라고 적었다. 가운데에 5번째 동그라미를 그리고 아버지 윤기철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을 그었다. 내가 6개월 동안 쫓고 있던 사기 조직이 내 오빠의 약혼식 파티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조직을 키우고 있었던 셈이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나는 본부장님과 통화 중이었다. 한지수 본부장님은 61살이고 내가 태어난 해부터 보험 사기 조사 분야에서 일해왔다. 그녀는 내가 전날 상황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필요로 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뿐이었다. 통화는 8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가 수백 번의 특별조사팀 브리핑 테이블 맨 앞자리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목소리로 정상훈 파일에서 나를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감사해온 조직이 바로 나와 성을 공유하는 내 가족이며 정오까지 이 파일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고 싶지만 반드시 가장 적합한 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윤 팀장, 한 본부장님이 말했다. 자네는 지금까지 나한테 가장 깔끔한 파일들을 넘겨줬어. 이번 파일은 기소될 때까지 잠도 안 자고 파고들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넘기지. 나는 사무실로 운전해 갔다. 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사건 번호가 적힌 서류철을 꺼냈다. 그것을 들고 한 본부장님의 사무실로 내려갔다. 그 위에 내 사무실 열쇠를 올려놓았다. 나는 본부장님께 파일을 건네고 걸어 나왔다. 다시는 그 파일을 들고 들어갈 일이 없었다. 정오에 지훈은 김태경이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태경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금융범죄수사대 기동수사관이다. 그와 지훈은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위장사고 사기단을 잡아넣을 때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김 형사는 2번째 신호음에서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오후 1시 30분에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40대 초반인 김 형사는 온 얼굴에 표정을 다해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타입이었다. 나는 그에게 파일을 넘겼다. 그는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읽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말했다. 우리도 18개월 전부터 이 조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당신 가족이라니 유감이군요. 그는 책상 뒤 캐비닛에서 18개월치 수사 기록이 담긴 바인더를 꺼내 내 파일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2개의 파일, 서로 반대 방향에서 파고든 동일한 사건. 그들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다. 내가 바로 그 퍼즐 조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조각이었지만 김 형사는 바인더 뒤쪽에 탭을 넘겼다. 그리고 단 하나의 청구서를 가리켰다. 최유라입니다. 그가 말했다. 2025년 8월 일본 후쿠오카의 한 호텔에서 접수된 청구건이죠. 국경을 넘어 온라인으로 송신된 허위 목격자 진술서. 이게 바로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관할로 묶어줄 핵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적용되죠. 우리는 병합해서 기소할 겁니다. 임산부 상해와 보험 사기, 그리고 통신 사기까지 전부 다요. 내 가족은 서류상으로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 외의 모든 선을 넘어버렸다.
5월 12일 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검진을 딱 한 번 다녀왔다. 우리 집 근처 양재천을 따라 길게 산책을 한 번 했다. 아버지가 남긴 6통의 음성 메시지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들은 김 형사가 미리 경고했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처음 2개는 부드러웠다. 서진아, 우린 널 사랑한다. 그냥 대화 좀 하자꾸나. 다음 2개는 현실적인 타협을 시도했다. 서진아, 우린 가족이잖니. 그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거야. 차 문제도 오해가 있었던 거고. 마지막 2개는 협박이었다. 4번째 메시지에서 아버지는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할 때 쓰는 가장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진, 이 일이 가족 밖으로 새어나가면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메시지가 도착한 지 1시간 이내에 6통을 모두 김 형사에게 전달했다. 삭제하지도 않았고 다시 듣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배심원들에게나 썼다. 딸에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시작하기에 아주 지독하게 잘못된 주간을 골랐다. 5월 22일 금요일 늦은 밤, 김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일 브런치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사교 칼럼,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 오전 11시. 어머니도 하객 명단에 있고 클럽 이사진도 전원 참석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 우리는 거기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1분 동안 가만히 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다. 다만 밤 11시 52분에 어머니에게 딱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MW에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는 11시 52분에 메시지를 읽었다. 답장은 없었다. 할 필요도 없었다. 내일 점심때쯤이면 이해하게 될 테니까.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의 봄맞이 브런치 행사는 매년 5월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자와 사진작가를 파견해 취재하는 종류의 사교 행사다. 60명의 하객, 이사회 송회장, 회장의 부인, 전임 클럽 회장 3명, 칼럼니스트 2명, 그리고 내가 중학생 때부터 이 클럽에서 약혼식 사진을 찍어온 최 작가라는 사진가까지. 브런치는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아버지는 10시 57분에 4년 전 변호사 제명을 당할 때 입었던 바로 그 정장을 입고 걸어 들어왔다. 이사회 의장인 송하진 회장이 따뜻하기엔 너무 예의 바른 악수로 입구에서 그를 맞이했다. 고향에 돌아오니 참 좋군요, 송 회장님. 아버지가 말했다. 윤 변호사. 송 회장이 말하며 손을 놓았다. 아버지는 그 방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4년 동안 돈을 썼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18분 뿐이었다. 11시 8분. 나는 내 오른편에 지훈을, 왼편에 사복 차림의 수사관 2명을 거느리고 한 손은 배에 얹은 채 서울 로얄 컨트리 클럽의 정문을 걸어 들어갔다. 임신 35주 차였다. 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이보리색도 연분홍색도 아닌 남색.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입지 않았던 색이었다. 아버지가 방 건너편에서 나를 보았다. 30년 동안 최종 변론을 연습해온 남자가 방 안에 배심원이 없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을 때처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는 오면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내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둘러댄 터였다. 이제 사람들은 누가 내 건강을 해쳤는지 알게 될 터였다. 사진작가 최 씨가 유라와 도진 오빠가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예비 신부에게 가볍게 반절을 하고는 시누이 분도
약혼 사진에 함께 찍히길 원하느냐고 정중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한번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오늘은 사진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날이라서요. 최 작가가 눈을 깜빡였다. 그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다. 어쨌든 사진을 찍었다. 그 후에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는 다음에 일어난 일의 몇 초를 모두 사진에 담았다. 11시 14분 연회장의 정문이 열렸다. 김 형사가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한 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 뒤로는 정복을 입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방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컨트리클럽 브런치 행사장에 정복 경찰관이 나타나는 일은 없으니까 허공에 떠있던 포크들이 멈췄다. 방안, 와인잔이 접시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세 번째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란 재킷을 입은 여자가 다 들리게 어머나 하고 탄성을 내뱉었다. 김 형사는 평범한 걷는 속도로 바닥을 가로질렀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신분증을 과시하듯 번쩍이지도 않았다. 그는 도진과 유라의 테이블 옆에 멈춰섰다.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호명했다. 윤도진 씨, 최유라 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대의 김태경 수사관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셔야 하니 밖으로 동행해 주시죠. 유라가 웃었다. 26년 평생권이란 다른 사람들이나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여자 특유의 작고 밝은 웃음이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끝맺지 못했다. 두 번째, 경찰관의 허리춤에 차인 수갑을 보았기 때문이다. 도진 오빠가 너무 빨리 일어섰다. 테이블에 부딪혔다. 유리가 넘어졌다. 와인이 식탁보 위로 번졌다. 그가 더듬거렸다. 죄송하지만 대체 밖에서 무슨 일로? 김 형사가 잘라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중한 요청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렇지 않았다. 브런치 연회장에는 중앙 현관 로비가 훤히 내다보이는 통유리 벽이 길게 나 있다. 연회장의 모든 하객들이 그 유리창을 통해 다음 40초 동안 벌어진 일을 지켜보았다. 김 형사는 로비 계단 맨 아래에서 그들을 돌려 세웠다. 2주 전 전화 통화에서 내가 들었던 바로 그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유라에게 먼저 수갑을 채웠다. 두 번째로 도진 오빠에게 수갑을 채웠다. 유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그녀의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가 미끄러졌다. 사이즈를 헐렁하게 맞췄던 게 분명했다. 2.4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한 번 튀어 올랐다. 타일 이음새를 따라 굴러가더니 황동으로 된 우산꽂이 다리에 부딪혀 멈춰섰다. 두 번째 정복 경찰관이 허리를 굽혀 장갑 낀 두 손가락으로 그 반지를 집어들고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떨어뜨렸다. 내 오빠의 약혼녀는 8개월 동안 결혼식을 계획했다. 이제 그녀에게 무언가를 계획할 시간은 8초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연회장 문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로비로 한 걸음 나섰다. 배심원들에게 이성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할 때 남자가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양손을 들어 올렸다. 이건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경찰관님, 수사관님,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형사가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접촉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철저히 절차적이었다. 윤기철 씨, 김 형사가 말했다. 당신 또한 형법상 임산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보험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죠. 아버지의 입이 벌어졌다. 두 번째 경찰관이
그의 반대쪽 팔을 잡을 때까지 그의 입은 다시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쓰며 살아왔다. 법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정조준된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앉아있던 메인 테이블에 서 있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이사회 송하진 회장이 연 회장을 가로질러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브런치 모임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이 여사, 송 회장이 그녀의 테이블에 도착해서 말했다. 당신의 게스트 패스와 당신 여동생의 회원 자격은 즉시 심사에 들어갈 겁니다. 1시간 이내에 이 클럽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샴페인 잔을 식탁보 위에 내려놓았다. 다시는 그 잔을 집어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이 클럽의 손님이었다. 이제 마지막 60분을 향한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의자를 지나쳤다. 2019년 이후로 내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여자의 부드러운 손으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머니가 속삭였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손을 빼내지 않았다. 어머니가 1초만 더 내 손을 잡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딱 3문장을 말했다. 엄마는 딸을 밀쳤어. 손녀의 차를 훔쳤지. 그리고 8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고 말했어. 난 차가운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누군가 계단 난간을 놓쳐버리듯 어머니는 12시 3분에 컨트리 클럽을 걸어 나갔다. 나는 12시 5분에 걸어 나갔다. 지훈이 연석에 BMW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검찰은 5월 25일 월요일에 기소를 진행했다. 피고인 윤도진, 보험 사기 및 사기 공모, 12개 혐의. 피고인 최유라, 보험 사기, 사기 공모, 위증, 신분 도용 관련 사기, 16개 혐의. 피고인 윤기철, 형법상 임산부 폭행 및 상해, 보험 사기 공모, 변호사법 위반, 제명된 변호사의 불법 사건, 수입 및 사기 청구 교사. 국가수사본부는 후쿠오카 청구권을 근거로 화요일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라가 가명을 조건으로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화요일 오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검찰에 내 아버지, 내 오빠, 정상훈 원장, 청담 웰리스의 원무과장,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2명의 위장사고 운전자들의 이름을 전부 넘겼다. 재판 날짜가 잡힐 때까지 합의문은 비공개로 봉인되었다. 수요일 아침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 청문회를 앞두고 정상훈 원장의 한의사 면허를 즉각 정지시켰다. 목요일 아침 한지수 본부장님이 내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14건 모두 지급 거절 처리 완료. 21억 원 전액 환수 소송 접수됨. 유라가 자백했으니 넌 출근할 필요 없어. 집에서 아기랑 쉬어. 우리 가족이 그 그림을 재건하는 데는 4년이 걸렸다. 그것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주말 2번이면 충분했다. BMW는 평창동 우리 집 차고에 세워져 있었다. 대시캠은 늘 그랬듯 6초마다 돌아가고 있었다. 클라우드는 백업을 보관했다. 나는 5월의 마지막 며칠 동안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았다. 임신 36주 차에 접어들었다. 지훈이 산부인과 예약 진료에 나를 태워다 주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그가 운전했다. 어느 날 오후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손은 배에 얹고 조수석에 앉아 컵홀더에 놓인 마스터 스마트키를 바라보았다. YSJ 각인이 늦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저 키가 차 한 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구했네.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는 80명의 사람들 머리 위로 저 키를 들어 올렸었다. 그는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어떤 것도 들어 올리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는 5월 말에 평창동 집을 정리했다. 내가 어릴 적 딱 한 번 가본 적 있는 양평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이모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사를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2장짜리 자필 편지를 썼다. 갈비찜에 대해, 지난 추석들에 대해, 은비녀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차가운 아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지난 세월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네 편을 들었어야 했다. 내가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내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 같구나. 나는 편지를 반쯤 읽었다. 접었다. 내 옷장 선반에 있는 작은 종이 상자 안에 넣었다. 연필로 상자 겉면에 보류라고 적었다. 나는 그 달에 그 상자를 다시 열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침내 진실을 적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것을 읽을 필요가 없어졌다. 5월의 마지막 주. 조용한 화요일 저녁에 지우는 아기 방의 침대 조립을 마쳤다. 그는 일어서서 수건으로 손을 닦고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문틀에 얹은 채 문간에 기대어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리니한테 그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줄지 결정했어. 그가 물었다. 아기 방은 동트기 직전에 새벽 하늘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아기 침대는 하얀 단풍나무였다. 서랍장 위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딱 한 장 놓여 있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날 밤 설해마을에서 찍은 나와 지훈의 사진이었다. 방 안에는 다른 어떤 사진도 없었다. 나는 약혼식 날 밤 7시 48분 복도에서 들렸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정 원장이 컨펌했어. 이 일을 원래보다 더 크게 만들지 말라며 내 어깨를 짚었던 어머니의 손을 생각했다. 유라의 웃음소리와 그녀의 어깨를 치던 도진 오빠의 손길을 생각했다. 1분 내내 끊임없이 출력되던 태아 모니터의 종이 띠를 생각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둥글게 부른 내 배 아래에 손을 얹었다. 내겐 아버지가 없어. 내가 말했다. 내겐 사건 번호만 있을 뿐이야. 우리 딸은 그 둘을 절대 헷갈리지 않는 엄마를 갖게 될 거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창밖의 하늘은 점차 흐려지는 멍자국 같은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기 침대는 완성되었다. 내겐 아버지가 없다. 내겐 사건 번호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리니가 그것에 대해 물어볼 만큼 자랐을 때쯤이면 그 사건 번호만이 그들에게서 남은 전부가 될 것이다.